가족으로서의 행복한 생활과 즐거운 인생.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하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학습하고 난 후 환자의 가족들이 공유하는 느낌과 감정 반응들을 이해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 대처 방식을 변화시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을 재발견하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배우며 자신이 건강하고 좋은 상태에 있을 때 환자에게 최고의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느끼는 압박감. 환자의 가족은 정신질환의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의 후원은 환자 회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정서적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들은 죄의식과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가족들은 자신과 환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러한 노력들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죄의식, 분노, 근심, 절망과 같은 감정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는 대부분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즉, 많은 가족들은 정신질환이 뇌의 문제라기보다 보통 자신들이 그 질병의 원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환자의 가족들은 정신질환을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삶을 바라보기. 다음은 차별에 직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신질환이 불치병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처럼 마음 편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며 차별에는 대응해야 합니다. 차별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그냥 묵인한다면 잘못된 믿음은 더욱 굳어집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차별에 대응해야 합니다. 차별에 대응하는 몇 가지 답변의 예를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환자의 비난입니다. 이러한 비난은 가족을 힘들게 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뇌의 기능장애가 환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자가 말하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환자의 말은 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을 재발견하기. 정신질환은 가족의 삶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환자에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가족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가족은 자신의 일과 환자 돌보기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느라 자신에게는 무관심하지 않았나요?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이 즐겁게 지내야 하는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치지 않기 위해서 친구, 취미, 기분 전환을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세 번째는 휴식이 없으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휴식을 가져 환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환자와 가족 모두 중요하므로 모든 삶을 환자를 돌보는 데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하실 내용을 잘 읽어보셨나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성덕입니다. 지금부터 제5가 가족으로서의 행복한 생활과 즐거운 인생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환자를 돌보시면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면서 참 많은 걸 느끼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5가에서는 그동안 환자나 다른 치료자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주인공이 됐을 텐데 이 5가에서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아마 따라오시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압박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를 치료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지 이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새로운 시각에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또 한편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가 갈 거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기라는 주제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신 많은 부분들, 갈등도 있고 난관도 있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자 하는 그런 주제로 이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족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부분인데요. 처음 가족이 어떤 정신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암울하고 힘들었던 아마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원망스럽고 피하고도 싶고 어떤 가족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차라리 이사를 가서 멀리 가고 우리 가족끼리만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이 절망감 속에서 지내셨을 텐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가족이 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환자와 가족이 서로 욕구가 다르다는 것이죠. 환자가 원하는 바, 그다음에 가족이 원하는 바 이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가족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와 같은 치료진 그리고 약물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이 환자가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는 걸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노력으로 만약에 가족이 없었다면 환자는 자기를 스스로 관리하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또 약물을 복용하는데 아마 굉장히 저항을 보였을 거고 병원을 다니는데도 가족들이 주변에서 잘 보살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가운데 병원을 다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런 걸 보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 치료진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노력한 대가가 없으면 자기 비난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력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다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연습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가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연습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함께 충실하게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습할 내용은 출구가 있다는 주제로 김씨 아주머니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잠깐 살펴보고 난 이후에 나의 경험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가족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환자를 치료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 강의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남편은 몇 년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딸 3명과 아들 1명을 혼자서 양육해오고 있다. 김씨 아주머니는 열심히 일을 하였으며 4자녀에게 가능한 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검소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막내 아들 형진이는 오래 승진을 하였다. 그는 상냥하고 책임감이 있었으나 불행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에게 너무 심하게 대해서 신경쇠약에 걸리게 했나? 김씨 아주머니는 자신을 탓하며 슬퍼했다. 김씨 아주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도 형진이가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왕래를 서서히 끊어버렸다. 형진이는 종종 엄마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쳤다. 이와 같은 일은 김씨 아주머니를 창피스럽고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모아놓은 모든 돈을 형진이를 위해 한의사와 양의사에게 진찰받는 데 사용했으나 아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김씨 아주머니는 아들이 나을 수 없다고 믿었다. 평생 동안 이러한 부담을 지고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체크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정신질환에 고통받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체크해보세요. 네, 잘 보셨습니까? 이러한 동영상을 통해서 가족과 환자와 서로 다른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동안 지내시면서 어떤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족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으로서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이 느끼는 감정은 수없이 많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에 3가지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분들도 동의하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첫 번째로 느끼는 압박감이 죄의식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느끼는 감정이 분노의 어떤 그런 감정을 보편적으로 느낀다고 그러고 세 번째로는 근심과 절망 속에 쌓여서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생활을 보내는 가족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감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식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면 죄의식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에 대해 미안한 마음,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죄의식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텐데요. 가족들이 느끼는 죄의식은 보편적으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길래 우리 아이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하는 그런 데 대한 염려가 죄의식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내가 아무래도 그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너무 심하게 대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죄의식에 빠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고 죄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 죄의식 속에 묻어나는데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 죄의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끼는 감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 분노의 마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이런 마음, 그리고 주변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오고 또 하나는 우리 환자를 대하면서 환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증상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 가운데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의 감정이 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내 뒤에서 나를 정신병자 아들을 둔 엄마로 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요. 또한 우리 아이는, 우리 환자는 나를 고문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 같은 마치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아이를 보게 되면서 이 아이와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계속 입으면서 분노의 어떤 그런 감정 오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심과 절망의 어떤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이 질환이 치료가 되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런 근심과 절망감이 드실 텐데요. 그동안 지난 기간 동안 10년 동안 치료를 해봐도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또 염려가 되실 거고요.
또 참 많은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죄의식, 분노, 근심과 절망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죄의식은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게 되는 거고요. 분노는 현재 주변 사람들과 환자의 관계 속에서 정말 상처를 입고 이러다 보니까 분노감이 생기는 걸 거고요. 근심과 절망은 미래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보면 우리 가족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식, 분노, 근심과 절망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알아보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알게 되면 죄의식과 분노와 근심과 절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원인은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뇌의 어떤 그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게 되니까 크게 이게 그 죄의식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쌓아뒀다가 분노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사회에 잘못된 인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협회나 이런 모임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면서 내 감정의 분노감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근심과 절망에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 향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세 가지 염려를 벗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기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새롭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족이 흔히 갖는 압박감으로 사회에서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는 환자가 정말 내 생각하고 달리 불합리하게 계속적으로 가족을 비난하게 되고 이런 비난에 직면하다 보면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족이 억울하게 당하는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일반인들이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자의 모든 행동을 정신 나간 행동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정당하게 하는 행동조차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접할 때마다 아마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화도 나고 힘드시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각종 언론이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 정신질환자를 표현할 때 정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80% 이상의 어떤 증상은 치료를 적절하게 받게 되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반인들이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 앞에 서게 되면 가족으로서 무력감도 많이 느끼시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 대중의 편견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이러한 면들은 차츰차츰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해서 직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면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제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자한테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병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 병을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우리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대처를 하게 되는데, 환자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부인하고 숨지 말고, 이 부인하고 숨다 보면 그런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권리를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은 환자나 가족의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편한 인생을 살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참 쉽지는 않죠.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절망감이 드는데, 쫓기면서 이렇게 또 살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을 편하게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단기간에 치료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갖고 마라톤을 하듯이 차츰차츰 이 부분을 해결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차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부정적이고 이럴 때 참 많이 힘든데, 그런 사람들한테 물러나서 그냥 숨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정말 주변의 사람, 다른 친척이나 가족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좀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워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시켜 나가다 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단순히 귀신이 들렸다거나 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뇌의 질환인 것도 이해를 시키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게 되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두 번째 주제로 환자로부터의 불합리한 비난에 직면하기라는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씩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환자들은 그동안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가족들을 비난하거나 가족들을 야단치거나 가족들에 의해서 화를 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가족들은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몰라주기 때문에 가족은 가족대로 힘들고 환자는 환자대로 힘들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거기 교재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창수라는 아이가 내가 이 병을 갖게 된 것은 부모님이 나를 병원에 입원시켰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떨 때는 말이 막히고 정말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병원을 가지 않았으면 이 창수라는 아이는 더 심각하게 정신질환에 앓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자신을 가져야 될 것은 본인이 했던 어떤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이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로, 경찰을 불러서 나를 입원시켰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많죠. 입원시켰기 때문에 고통을 내가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에 몰아넣은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당시에 경찰을 부르지 않았으면 아이의 난폭한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정말 가족으로서 절박한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환자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가족들이 했던 노력은 굉장히 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밑에 보면 몇 가지 환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 생각이 어떤지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시게 되면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닥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충실하게 그 교제를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자신의 노력 인정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씨 아주머니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환자를 돌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씨 아주머니에게는 정신병을 앓는 언니가 있다. 언니가 혼자 살게 되는 것을 꺼려한 이씨 아주머니는 언니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으며 언니와 초등학생인 딸 둘을 돌보기 위하여 직장에서 사직했다. 가족 간의 실외 활동을 남편이 제안하였지만 이씨 아주머니는 언니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주 거절하였다. 이씨 아저씨는 아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그녀의 언니와 보낸다며 불평을 하였으며 이는 부부간의 끊임없는 말다툼이 되었다. 10년이 흘렀고 이씨 부부의 두 딸은 유학을 갔다. 이씨 아주머니는 계속 남편과 언니를 보살폈다. 언니는 몇 번 재발을 하였으나 이씨 아주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의 상담에 동행하였으며 매일같이 보호작업장에 바래다 주었다. 어느 날 이씨 아저씨는 갑자기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남편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네, 이씨 아주머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씨 아주머니는 정말 언니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언니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자와 다른 가족들과의 균형을 맞추고 함께 이 부분을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주제는 자신을 재발견하기입니다. 교재에 참새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난 교훈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환자한테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어미 참새는 4마리의 어떤 새끼 참새를 두고 있습니다. 새끼 참새가 둥지 속에서 자라감에도 이 어미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먹이를 물어다 참새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정말 날아가야 될 시기인데도 엄마는 먹이를 몰아주는데 힘을 다 쏟고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새들은 정말 날아가야 되는데 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둥지 속에서 엄마의 먹이만 기다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환자들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격려하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립심도 길러주고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도 시키고 하는, 가사 일도 돕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환자들이 앞으로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참새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환자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다 해주게 되면 이 환자는 점점 의존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힘들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집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균형을 찾자는 것입니다. 가족이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가고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다 보면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족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정신질환을 갖게 되면 다른 가족의 삶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또 가족을 치료하는데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다른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앞으로 장기간 이 부분을 치료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지요.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여유를 갖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 돌보기와 가족으로서의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가를 마치기 전에 가족이 함께 정신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는 화면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떠올리면서 다른 가족이 생각하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오가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는 어머니의 행동이 최근 들어서 이상해졌다고 느꼈다. 상수의 어머니는 걸어가다가 수시로 뒤를 돌아보거나 두리번거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어쩔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중얼거리거나 혼자 웃기도 하였다. 상수는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상수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상수는 어머니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자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웃 사람들도 김씨 아주머니가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집 근처의 양약방과 한약방에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약을 사서 드시게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뇌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초기에 상수 어머니처럼 이상한 행동이 오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최대한 빨리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어머니로 인해서 아버지와 상수 사이에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병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가족 전체의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의사와 상담을 통해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백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드러난 입원 환자만도 7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의 1%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요. 현대와 같이 복잡 미묘한 세상에서 누구나 정신질환에 노출될 수 있고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이해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싶네요. 재활한 다른 사람의 사례를 들어주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요. 무엇보다도 놀라고 당황해 하시니까 마음이 안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감정의 조절이 쉽지 않아 화를 잘 내거나 오해를 잘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전문적인 상담자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죠. 가족끼리의 모임도 알려주어 서로 경험담도 나누고 환자 관리를 배우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도 나누면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먼저 지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현재 일을 하며 가족 서로에게 절망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면서 환자를 돌보도록 해야겠죠? 상수 어머니가 심한 스트레스로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어머니가 다른 행동을 하시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니 잘 봐주세요. 약을 드시면서 치료받으시면 회복이 되거든요. 마음의 혼돈이 와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에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치료받아 마음이 안정되면 예전처럼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정신질환은 소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며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잘하면 치유될 수 있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을 드시면 좋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치유되어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분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세요. 누군가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망상 증상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혼자서 이유 없이 웃는 것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웃는 환청 증상이죠. 어머니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외에 환시, 환촉 등의 증상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평온해지셨을 때 어머니가 아프셔서 내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 엄마처럼 아팠다가 좋아진 사람을 한번 만나봐요. 엄마를 보고 싶어 하세요. 나는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 당황했지요. 우리 아들도 처음엔 창피하다고 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어요. 아픈 동생이 혼자 이리저리 웃으며 돌아다니다가 집에 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자기는 아픈 곳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환청이 들리자 화를 내고 욕하니까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고 지금은 정상인처럼 생활을 잘 하고 있답니다. 아버지께 꼭 말씀드려서 같이 모시고 병원에 가세요. 마침내 김씨 아주머니는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진료를 한 정신과 의사는 그녀에게 많은 양의 약을 처방하여 주었는데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던 상수마저도 그 약봉지를 보고는 놀랄 정도였다. 약을 복용한 후 김씨 아주머니가 혼잣말 하는 것은 좋아졌지만 그 대신 그녀는 하루 종일 잠을 잤다. 잠에서 깨면 기분이 안 좋았으며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집안을 왔다 갔다 하였다. 의사는 이와 같은 증상은 흔한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말하면서 완화제를 처방해 주었다. 완화제를 복용한 후에도 김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멍해 보였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조차 그녀가 정신병 환자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상수는 이 약물로는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의사의 설명을 알아들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그러한 의구심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환자와 가족은 진료 의사나 간호사에게서 질병과 약물에 관해서 들을 수 있고 그분들은 답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니까 요점을 미리 메모하셔서 질문하시면 친절히 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르시거나 궁금한 점을 당당히 질문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우리 장애우도 회복이 빠릅니다. 약물 교육은 시설이나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가족 모임이나 교육도 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중독이 될까봐 몰래 약을 버렸다. 어느 날 김씨 부부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친척들이 있는 앞에서 김씨 아저씨는 김씨 아주머니를 정신 나간 여자라고 지칭하였다. 이에 김씨 아주머니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 난간을 넘어 뛰어내렸다. 다행히 잔디밭 위에 떨어져서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나 이를 계기로 상수는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김씨 아주머니는 혼자 외출을 못하게 막는 아들과 자주 말다툼을 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제발해요. 나중에는 더 많이, 더 오래 먹어야 돼요.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먹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힘들어지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약을 몇 개인지 세어보라고 하고 잘 복용하면 조금씩 줄어든다고 했더니 정말이냐고 하면서 잘 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꼬박꼬박 지켜봤어요. 제 시간에 먹나 혹 약을 빠뜨리지 않나 하고요. 지금은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하나를 알고 잘 먹고 있습니다. 칭찬과 동시에 약물 교육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요. 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약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 환우들도 거부 반응 없이 잘 드실 거예요. 요즘 나오는 약은 중독성이 없고 부작용도 적으며 병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약도 있고요. 효능 좋은 신약도 많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장애우들에게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금씩 양을 줄일 수는 있어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절대로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약 복용이 습관화되도록 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 간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머니에게 부드럽고 상냥한 어조로 말하고 위로해드리며 피부 접촉을 자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자주 나누고 서로 신뢰하며 어머니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요.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통제나 감독은 서로에게 역효과로 힘만 들죠. 어머니가 실수하신 것에 대하여 책망보다도 측은한 마음으로 괜찮다고 웃으며 말씀드리고 가끔씩 손도 잡아드리고 어깨도 어루만져드리면 어머니가 평안해지시겠죠? 아버지와 상수도 어머니로 인해 상처가 많으니 서로 작은 실수는 용납하고 입장을 배려하는 노력이 있으면 잘 지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수의 어머니가 지루하다고 자주 불평을 했기 때문에 상수는 어머니가 노래를 배울 수 있도록 문화센터에 모시고 갔다. 그런데 문화센터의 직원이 상수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정신병 환자들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수와 그의 어머니는 문화센터의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갔다. 거기서 상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퇴직 이후로 집안 경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 불현듯 상수는 어머니와 같이 삶을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은 제일 좋은 후원자이고 지지자입니다. 가족이 먼저 스트레스와 근심을 줄여 건강해야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상수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상수 본인도 낙심되기 쉽고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족 간의 갈등이 오기 쉽죠. 어머니를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머니도 상수와 아버지에 대한 부담과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알맞은 치료와 지지를 받으면 상수 어머니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수가 상처를 받고 실망했죠. 동반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상수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증상 호전을 위해 입원 치료를 받게 하시고 퇴원하시면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잘 적응하면 회복이 훨씬 빠르고 다른 장애우와 교제를 통하여 정보도 교환하고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도 가능합니다. 우리 아들은 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약도 잘 복용하여 망상이나 환청이 많이 없어지고 친구도 사귀면서 성격도 밝아졌어요. 우리 딸은 사회복지시설에 다니면서 외모도 잘 가꾸고 자기 관리를 잘해 취업도 하고 월급도 받아 저축도 하며 엄마 아빠 선물도 사준답니다. 우리 아들은 학교도 복학하여 졸업장도 받고 자기 몸도 잘 관리하며 여행이 취미라 잘 돌아다녀요. 그런데 취업은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인 관계가 아직은 어려운 모양이에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아들, 딸, 가족이라면 모두가 가슴 아프고 서러운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병으로 인한 양성 증상과 오랜 투병으로 인한 음성 증상, 그리고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인권 침해로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가족들도 모임을 갖고 전문가들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배우고 알아서 국가와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인식과 제도와 정책을 변화되게 노력하여 적절한 치료와 재활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때 알맞은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날이 앞으로 꼭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5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가족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가족은 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힘들더라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치지 않기 위해서도 친구와 취미생활과 기분 전환을 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으면 결국에 와서는 그
그 힘든 부분들로 인해서 환자 치료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치게 되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가족의 삶은 결코 환자 돌보는 데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과 환자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중요한 부분들, 내 자신의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해 가시면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머물러 있지 말고, 혼자 생각하시지 말고 용기를 내서 주변에 그 부분을 나누게 되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와 가족 여러분, 이러한 병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치기 전에 옆에 개인 일기라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 오가가 마친 이후에 그 부분을 작성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 생각을 깊이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식, 분노, 근심, 절망과 같은 감정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먼저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 부족이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정신질환이 뇌의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통 자신들이 그 질병의 원인이라고 느낍니다. 다음으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의 부족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인식 때문에 대체로 환자와 그의 가족들은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세 번째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습니다. 걱정이나 질문을 과감히 표현하지 못한 채 치료진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에 대해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언론이 너무 극단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도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를 더 조장시킵니다. 실제로 환자의 80%는 정기적인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신질환이 뇌의 문제이며 생물학적이라는 문제를 기억하고 정신질환은 환자나 가족의 잘못이 아니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이 불치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편한 인생을 살면서 차별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가족으로서의 행복한 생활과 즐거운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